이재명 정부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민생의 저는 기본이 주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거에 대한 정책이 또렷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이 민감하니까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 와중에 또 집값을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또 썼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아, 뭐지? 왜 대책을 안 내놓지? 그런데 다주택자나 투자할 사람들 어때요? 이거 뭐야? 민주당 정권 집권하면은 진보 정권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 맞나? 이러면서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요 M2 통화량, 유동성 증가량 비중을 비교해 보면요 이미 오버슈팅 돼 있습니다. 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총 GDP가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381% 증가했어요. 근데 주택 가격은요 6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미 오버했잖아요. 유동성 늘어난 만큼 집값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극히 선호하는 일부 특수 희소적에 대해서 마치 전 국민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조장하는 언론이 문제죠. 안녕하세요. 한문도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옹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제가 한 1개월 만에 또 나온 것 같은데요. 1개월 동안 우리 뭐 전국은 그렇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좀 불장이면서 좀 여러분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또한 또 지나갈 것이고요. 제가 볼 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볼 땐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이 되는 게 정상인데 새 정부가 좀 명확한 대책을 안 나와서 조금 불안하실 텐데 제가 볼 땐 조만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추스리시면서 더운 여름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은 어떠한가요? 일단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월 달에 12일 날이었죠. 12일 날 오세훈 시장이 뻘짓했죠. 토지거래 허가 의혹을 푼 바람에 원래 그게 6월 달이면 자동 해제인데 뜬금없이 푼 바람에 이상하게 갑자기 불장 비슷하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보도에서 언론들이 막 가세했죠. 서울 집값 오른다 그리고 내년 입주 물량 기사가 뭐 부족하다는 기사까지 합해지면서 막 올라오다가 3월 19일이었죠. 19일 날뭐 최상무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같은 부서 사람들 다 같이 앉아서 이거 잘못된 신호다 하고 오세훈 시장도 사과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확대지 재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은 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 이제 바로 며칠 뒤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거에 맞춰서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기사들이 계속 신고가만 자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다시 이게 사실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이번생 아니면 끝난다 그러면서 뭐 벼락거지 2까지 막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형적인 시장 카르텔들이 그냥 융단 폭격을 거둡니다. 이 언론에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실거주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불안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모 현상 때문에 갑자기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주로 3040 그러니까 이 예전에 3040의 주택 매수 비중의 평균이 보통 한 40%대예요. 전체 중에 만약에 100개가 오래되면 40개 정도를 3040들이 매입을 하는 게 평균이거든요. 이번에 그게 60%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생애 최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금융위원회 제가 좀 욕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지 않게 이 투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출 규제 완화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전세 낀 집을 살 때 생애 최초자가 대출을 받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전세 끼고 생애 최초자가 LTV 80%까지 확대를 했으니까 나머지 전세 끼고 50% 나오면 무조건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도 되고 신용 문제만 없으면은 마음만 먹으면 사인하면 집을 일단 자기 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 제도 하나 때문에 사두자 집을 이런 수요가 한 제가 볼 때 60% 정도 됩니다. 실수요자보다. 그러면 생애 최초자들이 실수요자라는 개념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전세 끼고 사뒀을 때 정부에서 옵션제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뭐 10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 왜? 집을 생애 최초를 도와준다는 건 집을 들어가서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에 이제 갭투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특혜를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6개월이나 1년 내에 입주하는 조건이 전제였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겹쳐지면서 분위기와 거기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스트레스 DSR로 금리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대출 후순위 담보대출 가능하게 한 이것 때문에 금리가 또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상공사원분들이 이제 이거 자꾸 오른다는 기사만 보니까 다급해져가지고 5월 달에 또 확 붙었어요. 그리고 6월에 조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아마
막바지 막차 수요라고 그러죠. 이 기차 떠나면 다음 달부터는 힘드니까 사자 이래가지고 미래 수요들이 지금 막 달라붙었습니다. 작년 9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2단계 들어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림 하나 볼게요. 이런 정황 속에서 그러면은 6월 달에 급격하게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월이 꺾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이에요. 이게 작년. 이게 재작년 특례보금자리, 여기가 신생아론. 요번에 푼 게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9천 건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서울 한 달 거래량입니다. 평균선이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확대 재지 정하니까 내려왔어요. 쭉 빠졌다가 5월 달에 다시 또 7천 건만 이렇게 갑니다. 근데 6월 달에 6월 23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2,300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유추할 때 잘하면 5,000건까지 가겠지만 한 4,000건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 4,000건을 갖다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을 보시면 정부가 정책 자금을 억지로 투입해가지고 시장을 이만큼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게 가을마다 대출 총량제를 쓰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이제 대출이 더 안 됩니다. 그럼 수요가 줄죠. 그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요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요번에도 꺾일 거 아닙니까? 꺾이는데 요번엔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DS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그러니까 요런 상황 속에서 이제 꺾이는데 7월부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정으로 들어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세력과 토건조 이 시장 카르텔들은 아마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을 근거로 해가지고 엄청 시장 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 부안해동하실 필요는 없고 좀 기다려볼 만하다. 아쉬운 건 정부 대책이 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집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오름세를 보이는 구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거래량과 집값이 동반 상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 중에 거래량이 늘면서 이런 표현을 쓰였잖아요. 근데 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면 거래량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강남 거래량입니다. 이것도 6월 24일 기준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5월, 6월이잖아요. 6월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 만약에 한 달 더 계산해도 한 요 정도 멈출 거예요. 자, 그럼 강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말씀 중에 거래량도 늘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래량이 안 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은 페이크다. 영끌 완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말씀 중에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럼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막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흔들리실 텐데 지금 데이터는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수요들이 돈 모아서 집을 살 생각을 갔던 분들이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니까 일단 들어온 거예요. 포모 심리 때문에. 그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리고 최근에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지금 사도 되나 하면서 끌려가면서 산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런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이 중에 투자를 빈번하게 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인데 본인들은 투자라고 얘기하죠. 3년마다 사가지고 파는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이거를 활용한 투자가 많아요.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일단 다 샀습니다. 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 선에서 더 내려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강남이 3월 달에요. 3월 달에 보시면 700건까지 올라왔어요. 서초구는 300건, 송파구 800건. 근데 현재 어때요? 다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 수준이에요. 이게 7월까지 6월 달 걸 신고하니까 이게 6월이거든요. 6월 달 거 꼭지를 보시면 다 어때요? 3월 달 피크일 때 비해서 상당히 낮잖아요. 700건에서 130건. 그러면 자리야 한 200이나 250건인데 4분의 1 토막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늘었다는 질문은 앞뒤가 안 맞죠?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왜 줄까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더 사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끝물에 닿았다.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서울 집값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지금 펼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민생의 저는 기본이 주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거에 대한 정책이 또렷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나 전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불안감에 부동산에 민감하니까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 얘기가 투자자나 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그 와중에 또 집값을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또 썼어요. 대통령의 한마디, 대선 후보의 한마디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뭐지? 왜 대책을 안 내놓지? 그런데 다주택자나 투자할 사람들 어때요? 이거 뭐야?
민주당 정권 집권하면은 진보 정권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 그거 맞나? 이러면서 5060은 거기에 흔들리지 별로 않는데 4030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부가 지금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발표하려면 빨리 해야죠.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3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거 공부 빨리 하겠다고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 정부가 그랬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세웠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을 세웠겠어요. 옆에 가신들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 가신들은 진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자기들의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란 탈을 쓰고 플레이를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방해 공작이 많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3기 신도시 공부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못하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3기 신도시 공급이 되면 건설사가 분양이 안 된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정부가 제가 볼 때 빨리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민감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좀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쉽게 대출 규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3기 신도시하고 같이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와 함께 급격하게 안정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을 정부가 좌고우면하면서 질질 끌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이 추세가 일단은 더 올라가진 않더라도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어요. 특히 서울은 내년 입주 물량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서 정부가 대책을 지금 7월 달 스트레스 DSR 시행되고 나면 시장이 자연적으로 좀 조정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산불이 처음에 큰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처음에 큰 범죄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한번 시작됐을 때 이게 관성이 붙어서 커지면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뭐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것처럼 이 주택가격이 지금 미친 집값 수준인데 또 올라요? 지금 국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과감하게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대책은 제가 볼 때 7월까지 아마 시장 지켜보고 7월 초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7월 초 아니면 그러면 7월 첫째 주 거래량 이런 거 체크하면서 대안들은 나와 있을 거고 좀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 수위를 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탁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대책 던져라. 그래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시장이 조정될 거 안정되고 그게 내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되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만으로 불붙은 집값을 잡긴 힘들다. 결국 도심 재건축 재개발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집이 지금 진다고 바로 나오나요? 몇십 년째 이어왔던 얘기고 지금 특별히 한다는 건 제가 재건축 재개발은 그동안 해왔던 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얘기는 뭐 한 10년, 20년째 듣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많이 풀었잖아요. 덮을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제가 볼 땐 거의 없거든요. 공공성 기업 강화 원칙 하에 확대하겠다 그래서 말이 묘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으로 이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이미 다 던지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 너무 뭐 기대하실 필요는 없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규제 완화가 된다면 뭐가 더 완화가 되죠? 용적률을 500% 늘린 것밖에 없거든요. 도시가 또 망가져요. 이런 부분이 아직 세심하게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3기 신도시 이게 말이 수도권이지 다 서울 접경지거든요.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사실 요즘 경기도 외곽 말고 서울에 붙은 경기도는 서울하고 거의 똑같은 통행권이거든요. 심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아요. 요새 4, 50분이면 오거든요 또. 물론 부대 시간 더하면 1시간 좀 더 걸리지만 서울 시내에도 1시간 걸린다 차 타고 다니면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생활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17만 호고 나머지 공공택지 뭐 그 주위에 또 있거든요. 안산 뭐 이런 데들. 그거 하면은 합하면 한 35만 호 돼요.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만 제대로 정부가 공급을 해도 시장은 충분히 이 공급 측면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던 대로 차근차근히 그게 정부가 빨리 하란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분담금이 부담되는데도 하겠다 하면은 거고, 분담금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면 못 하는 거죠. 이걸 정부가 무슨 좌지우지에 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껴드냐고요. 자체적으로 움직여 둬야지. 그죠? 법은 다 정해져 있고. 괜히 껴가지고 아시지만 모아타운도 그렇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다 지금 다 지었을 거예요. 공급이 늘어날 거를 서울시가 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모아타운을 묶어버리니까 개발도 못하고 다 해야만 되는데 이게 신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지금 벌써 2021년도가 2년도 시작해서 5년, 4년, 5년 차가 나가는데 착공한 데가 지금 한 군데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시장 논리에 맞춰서 자유시장 논리에 맞춰서 놔두면 가격이 조정돼서 수요가 발생하고 이런 기본 원칙을 갖다가 정부나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자꾸 기대치를 높이니까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용적률을 높여주면 뭐 자기 재산이 늘어날 거로 판단하니까 이런 부분이 도리어 집값을 키우는 효과가 있지 공급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이건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우리가 학교라 그러면 학교에 가방 메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외의 걸 해야죠. 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이 얘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질문도 이게 뭐 언론에서 하는 맨날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논리에 맞춰서 현장들이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외적인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 2기 신도시도 다 안 한 데가 또 있으면 좀 남았어요. 이런 거라도 빨리 해야지 뭐 하던 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는데요. 과거 정부들도 주택 공급을 내세웠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3기 신도시만 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현장 중에서도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시장에 맡기지만 아주 경계선에서 주민들이 갈등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뭐 10%, 20%는 올려줘도 사업성이 사람들이 부담 가능한 선이다. 이런 것들은 손을 대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 그 공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말고 뭐 공공택지 지구가 지금 꽤 많아요. 수도권에. 그거 외에도 고밀복합개발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4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에 고밀복합 개발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배터리 시티나 허드슨 야드로 이런 데 가보면 막 2000%까지 줘요. 그게 뭐냐면 용산 정비창 여러분 아시죠? 용산 정비창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라는 게 코레일 부지잖아요. 거의 코레일 부지가 한 70% 제가 알기로 국공유지가 한 30% 돼요. 서울시는 인허가 대상이에요.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이드만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미국에서 개발한 것처럼 지자체가 정부가 주인인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정부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토지 임대, 정부 재산인데 토지를 임대하는 형태, 한 뭐 100년짜리 해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해가지고 사업성을 할 수 있게. 그럼 초기 자금은 국민들한테 채권 형태로 이자율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 이런 거 하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면 사업이 갈 때 주거용을 갖다가 더 많이 진다. 이러면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예전에 정했던 게 제가 알기로 뭐 처음에 8,000원 나왔다가 12,000원 했다가 사실 15,000원, 20,000원은 큽니다, 여러분. 올림픽 파크 포럼이 12,000원전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주택을 만약에 청년이나 무주택자들 위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분명히 공급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의 평균 입주 물량이나 이런 물량이 공급 물량이 한 3만에서 3만 5천 유지예요. 그거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용산 지금 뭐 정비창 말고 용산 민족공원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원이요, 여러분. 그 센트럴파크 미국의 센트럴파크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 뉴욕에 그 뉴욕시의 그 센트럴파크의 사이즈를 뉴욕시의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비중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서울시에서 용산공원을 비율을 하면은 용산공원이 30%더 커요. 그러면 그 30%는 자 말은 우리가 용산공원을 미국의 센트럴파크 시티처럼 세션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잖아요. 남으면 그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집들이 부족하잖아요. 청년이나 또 40, 요새는 40까지 청년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 모듈라 주택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해체가 돼요. 그러면 용산공원의 일정 지역을 3분의 1 그거 빼면요. 제가 볼 때 완투룸식으로 해도 10,000채 이상은 가볍게 납니다, 집이. 그럼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그런 거 활용했다가 뭐 나중에 인과 준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때 그거 철거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을 안 하죠,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가 다 그랬고,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호를 줬고 뒤늦게 폭등하는 집값을 잡느라고 공급 택지를 많이 개발해 놨잖아요. 토지 보상 다 끝났거든요. 그거 이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토부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은 정신 차리고 앞뒤에 가리지 말고, 무슨 건설회사를 지금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피토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역세권 고밀개발도 제가 볼 때 서울 시내에서 조금만 전철역이 넘어가는 데서 조금 인구 집중이 덜 된 곳에 회사 법인체들 양도소득세, 법인세 감면하고 부지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면은 분명히 답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기득권들이.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동성 확대로 인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동성이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에 또다시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추경 20조가 뭐 최대 35조 이렇게 하는데, 그 유동성이 시장으로 넘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당연히 돈이 돌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량 늘어난 만큼 명목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자산들은.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요, M2 통화량, 유동성 증가량 비중을 비교해 보면요, 이미 오버슈팅 돼 있습니다. 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총 GDP가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한 381% 증가했어요. 근데 주택 가격은요 6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미 오버했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그러면 유동성 늘어난 만큼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더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또 풀면 더 올라간다? 이미 여러 보고에서 보셨지만 임계점을 돌파한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극히 선호하는 일부 특수 희소지역에 대해서 마치 전 국민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조장하는 언론이 문제죠. 강남 3구 아무나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마치 아무나 살 것처럼 맨날 기사에 그걸. 미국은요 비버리힐즈하고 벨웨어가 고급도인데 거기 뉴스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부동산 카르텔들이 극성이다 보니까 그 기사를 자꾸 내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된 거예요. 그거 기사를 만약에 1년 동안 안 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든 말든. 그러니까 언론들이 기레기 소리 그래서 듣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걸 비출 게 아니라, 노도항은 얼마고 금강구는 얼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얼마고 지방은 얼마고, 이것만 기사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바뀌어요. 아니, 전체 국민의 비율 중에 진짜 몇 프로만 해당되는 그 지역을 마치 다 할 것처럼 이런 언론 행태를 하는데,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이 그러면 20조가 풀려가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추경을 떠나가지고 정부 대출 정책금리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시세 금리가 4%면 이분들은 아마 3.3%, 한 뭐 1%또 저번에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신생아론이었었잖아요. 그거 할 때는 막 2%막 이랬어요. 뭐 2.5. 그러면 갭이 1%에서 2% 금리가 차이 나잖아요. 그 돈을 우리 세금으로 2차 보전 개정이라고, 그러면 그 어떻게 그걸 싸게 줄 수가 있죠? 나라 돈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지만 나라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위탁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 차익이 있잖아요. 그 돈을 정부가 메꿔주는 거예요. 은행이 해가지고 은행이 중간에서 하고 일을 하지만 이자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존해줘요. 그 돈 액수가 꽤 됩니다. 몇 조씩 돼요. 근데 그 이자 차익 보존은 누구 돈이에요? 우리 세금이에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저나 이제 취약계층이나 청년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고자 어느 정도는 용인이 돼서 매년 보통 15조에서 20조 써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어땠어요? 50조씩 퍼붓잖아요. 그게 유동성이 더 크죠, 여러분. 3년 150조인데. 그 무슨 이거 추경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경은 어떤 용도예요, 여러분? 자영업자 살리라고 먼저 쓰는 거잖아요. 얘가 돌아가지고 돈이 돌아서 부동산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부동산만 커지고 민생이 작살나면 부동산이 계속 유지 가능하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는 기레기님들도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정책 대출금리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물량을 퍼붓기 때문에 그 액수가 박근혜 때도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빚을 늘리면 값은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한테 독이 되잖아요, 국가 경제에. 그걸 다 아는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가 40조가 올라갔어요. 그 역대 이후로 그동안 한 10년 만에 지금 최대치입니다. 2, 3년 사이가.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정책 대출 금리에 대해서 유동성을 떠들어야지. 이거 가지고 떠들면 안 되죠. 자영업자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보는 관점이 의도적이다. 아주 나쁜 쪽으로 의도를 잡아가지고 부동산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고 분위기를 펌핑하려는 세력들의 기사 제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곧 있으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요.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시장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일단 심리입니다. 부동산 심리인데 토지거래허가가 풀리고 나면 그럼 다른 데는 토지거래 허가국이 예전에 아니었잖아요. 확대 제정을 했는데도 마영성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용산은 됐죠.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한번 올라가는 어떤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스트레스 DSR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구나. 무조건 예전처럼 대출로 집 사고 팔고 돈 남기고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자기 능력에 DSR인 건 뭐예요? 자기 능력에 맞게 집 사는 수준을 정하는 거고,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안 되게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제 협약 기준인 바젤3에 의해서 또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막바지 수요라는 표현을 아마 언론에서 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2단계 때도 그랬고 3단계는 3단계가 끝이에요, 여러분. 4단계는 없습니다. 물론 바젤4라고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반대를 가지고 그걸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단계가 시작되면 딴 나라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좀 늦었는데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제 이 DSR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사실 그거는 대출이 아니지만 세금을 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돈까지 다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 소득만 계산하는 거예요.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딸랑 이제 그냥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또 변수를 금융위원회 욕을 또 한 번 할게요. 금융위원회 얘들이 또 장난을 쳐가지고 그냥 똑같이 1.5%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5년짜리 고정금리로 끊었다 이러면 그거를 갖다 DSR이 지금 1.5%거든요. 가산비가 1.5%를 갖다가 한 60%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1.5지 다시 한번 616, 65, 30, 9%, 0.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2점 만약에 5라고 가정하면 0.9면은 3.4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 시장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제도를 시행하려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가보면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심리가 가라앉으니까 실수요자들은 일단 약간 멈춰요. 기다려보거든요, 시장을. 그런데 이제 맨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양반들은 또 계산기 두드립니다. 근데 그 빈틈을 또 금융위원회 이 친구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살짝 옆치기로. 이거를 정부가 잡아주면 제가 볼 때 집값은 확실히 잡힌다고 보는데 스트레스 DSR만 갖고도 시장의 진정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대출이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이드 대출을 갖다가 금융위가 넓히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DSR이 다 꽉 찼어요. 더 받을 수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생활안정자금 이런 짓을 잘해요. 생활안정자금이라서 대출을 또 2억까지 더 받게 해놨어요. 그럼 그 2억은 대출이 아닌가요? 문제가 생기면 못 갚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대출을 늘리는 게 금융산업자본주의의 목적이 뭐예요? 금융기관에 대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걸 금융위원회가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더 안 늘리면 빚이 빚을 낳는다고. 회복 가능하면은 우리가 대출해줘서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가계부채에 너무 찌들어서 내수가 좀 꺾이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그러면 이제 멈출 때인데도 끝까지 이 기득권 카레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이번에 싹 물갈이 해야 되고 대출 규제 싹 정리하고 지금 말씀 주신 스트레스 DSR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대출 규제 완화 지금 다 풀어놓은 게 1월 초에 계엄 때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다 풀어놨습니다. 유주택자 전세자출 풀어놨고요. 많이 풀어놨어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대출까지 다 풀어놨어요. 이런 짓을 금융위원회가 뒷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위기에 상승하는 거죠. 왜?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 지금 금리 인하되니까 낮아질 거다. 부동산 틀 거다. 막 뛰고 그럼 막 올라갈 때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팔겠죠? 치고 빠지는 거 이 세력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또 꺾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또 주서요. 여러분들만 피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물가 상승분에 비해서 이 명목 가격이 올라가는 건 누구나 이해하지만 지금 오버슈팅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분명히 시장에 안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시장 상황을 같이 체크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을 피해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와 성동의 아파트값이 빠르게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현상을 여러분 냉정해 봐야 되는데요. 성동구 지역 이런 데, 상남 3구 빼고 이런 데가
15억에서 한 20억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생애 최초 대출자들이 한 5억을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가 한 그러면 7, 8억 거란 말이에요. 한 3억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 대출 됐잖아요. 심하면 15억짜리인데 7억이면 50%잖아요. 그럼 80% 대출된다 그랬죠, 제가. 그럼 DSR 문제만 없으면 이거 그냥 사인하고 살 수 있죠. 대출 받고. 이거를 갖다 또다시 금융위원회에 얘기를 할게요. 얘들이 뒷질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사두는 겁니다. 불안한 감도 있고, 나중에 정안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생애 최초 대출의 목적이 뭐예요? 집 사서 거주하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팔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정부가 지금 방치했잖아요. 이게 지금 마용성으로 옮긴 거지. 강남 상구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일로 옮겼다? 잘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토지 허가 구역이 풍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가 있었다면 과연 이어서 갈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그렇죠? 대출을 안 받으면 못 가는데 생애 최초 대출 요번에 대출 막 늘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75%가 다 정책 대출 금리예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부가 이 판을 깔아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는 금융위원회를 지금부터 직격탄을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어서 금융위원회가 자꾸 뒷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융위원회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려요. 제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라. 뒷질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